2014년 토니 에버트 호주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대략 400억 달러, 한화 46조 4천억 규모에 이르는 일본산 잠수함 도입 거래를 거의 성사시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프랑스 해군 방산업체인 DCNS는 체결 직전인 이 계약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 절망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대담하기 이를 데 없는 계획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거의 18개월 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방위산업 거래 중 하나로 알려진 호주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프랑스는 기적과도 같은 역전승을 거두었고, 그 결과 무기 수출 산업의 부활을 앞당기려던 일본의 꿈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12명이 넘는 일본, 프랑스, 호주, 독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질적이기 짝이 없는 일본의 관료 집단과 기업 경영진, 그리고 일본 외교관들이 저지른 일련의 실수가 그들의 입찰을 얼마나 심각하게 손상시켰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일본은 호주 에버트 총리의 인기가 시들어가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던 호주의 정치 지형을 잘못 읽었으며, 미쯔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이 포함된 일본 기업들도 호주 정부에게 숙련된 조선업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주저하며 명확하게 못 박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일본은 독일과 특히 프랑스에 의해 자신들이 입찰에서 배제되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입찰에 관련된 소식통이 말했다. 반면 프랑스는 어마어마한 규모와 노련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군산 복합체를 동원하고 호주 국내 잠수함 산업의 강자인 션 코스텔로를 고용하여 뜻밖의 승리를 이끌었다. 수십 년간의 평화헌법 체제 이후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한 안보상 의제의 일환으로 무기 수출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아베 총리에게 있어 일본의 호주 잠수함 입찰 패배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와타나베 히데아키 국방부 조달청장은 화요일 입찰 결과가 발표된 뒤 이번 입찰에 일본 정부는 전력을 기울였으며, 이 결과가 일본의 방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밀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부터 시작돼 빠르게 강화된 토니 에버트 총리와 아베 신조 총리의 돈독한 관계 덕분에 일본은 2014년 말이 될 때까지도 여전히 편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는 남중국해를 넘어 더 넓은 해역을 향해 나날이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중국에 맞서 안보 관계를 공고히 하고 싶어 했다는 점에서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프랑스의 제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엿보았다. 2014년 11월 DCNS CEO인 헤르베 길루우는 프랑스 국방장관 장-이브 르 드리앙에게 호주를 방문해 프랑스를 위한 홍보를 시작해달라고 설득했다. 르 드리앙은 호주 남서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알바니로 떠났다. 이곳에서는 세계 제1차 대전 동안 프랑스 서부 전선에서 싸우기 위해 떠났던 호주 군인들의 첫 번째 항해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호주의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모여 있었다.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쳤던 양국의 젊은이들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가슴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를 공유하는 마음이 잠수함 계약에 대한 논의의 문을 열었다고 프랑스 국방부의 한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게 말했다. 그에 비하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호주를 침략하며 서로 총칼을 겨눈 역사를 공유하고 있죠. 다른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언론에 발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원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이 프랑스 소식통은 다음과 같은 말을 추가로 전했다. 프랑스 국방장관은 잠수함 입찰 문제 때문에 이 행사에 참석하기를 원했었죠. 거기서 그는 호주 측 상대인 데이비드 존스턴 및 에버트 총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치열한 물밑 싸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잠수함 입찰에서 일본의 우위는 호주의 정치적 불안정과 호주 보수파의 공격으로 인해 약화되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 존스턴 호주 국방장관은
호주 조선업체들의 기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압력을 받고 결국 사임을 하게 된다. 토니 에버트 총리가 일본과의 신형 잠수함 공급 계약을 남모르게 조용히 처리하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남부 호주의 국회의원들은 호주 정부가 그들의 주안에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수상에게 여러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 방식을 바꾸라고 압력을 넣었고, 프랑스의 DCNS와 독일의 티센크루프가 재빨리 경쟁 입찰에 합류했다. 2015년 2월, 이전부터 일본의 아베 총리를 아시아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묘사했던 호주 총리 토니 에버트는 아베 총리에게 연락해 새로운 입찰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공감하고 새로운 입찰 과정에 협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당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알고 있는 정통한 두 소식통이 전했다. 그러나 이 거래가 거의 성사되었다고 확신했던 일본의 입찰단은 큰 혼란에 빠졌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에 참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입찰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굳이 요란을 떨어서 평지풍파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입찰에 참여했던 한 일본 정부 소식통은 말했다. 중요한 로비 행사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한 일본 입찰단 측은 3월에 열렸던 Future Submarines Project 컨퍼런스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결국 독일과 프랑스가 이 중요한 로비 행사에서 마음대로 활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말았다고 일본 측 소식통이 전했다. 일본 입찰단은 2015년 8월에 열린 후속 행사에서 호주 현지 협력업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때를 놓친 뒤늦은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호주 현지 기업들은 일본이 실질적인 거래에 대해 논의하기를 꺼려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평화헌법에 따른 수십 년 된 무기 수출 금지령 때문에 호주 현지 기업들은 군수품을 일본에게 수출한 경험만 있을 뿐이었다. 아베 총리가 비록 2014년 무기 수출 금지령을 해제하기는 했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일본 기업에는 호주군과 연줄이 있는 현지 산업 파트너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호주 현지에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신속하게 약속을 한 프랑스와 독일과는 달리 일본은 호주 현지에서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조항을 단지 입찰이 요구하는 선택 가능한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으며 입찰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만 말했다. 2015년 9월 일본 아베 총리의 핵심적인 우군 인사였던 토니 에버트 호주 총리는 말콤 텀블에 의해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호주 잠수함 입찰 경쟁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었다. 지역 전문가 고용의 중요성. 업계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 있어 경험과 인맥을 포함한 다른 요소들이 항상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다른 입찰보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결정적으로 2015년 4월 프랑스 DCNS는 호주 국방부 장관 데이빗 존스톤의 사임으로 그의 초참모총장직을 잃은 코스텔로를 기용했다. 호주의 국영 잠수함 회사인 ASC에서 전략본부장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전직 해군 잠수함 승무원이기도 했던 코스텔로는 입찰을 주도하는 데 있어 이상적인 인물이었다. 만약 일본 입찰단이 먼저 그에게 전화를 했다면 코스텔로는 입찰을 이끌어달라는 일본의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코스텔로를 잘 아는 한 소식통은 말했다. 그가 일본 입찰단에게 먼저 전화를 했지만 그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현재 코스텔로는 그 입찰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코스텔로 팀은 최종적으로 이 잠수함의 전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미국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인물을 포함하여 DCNS가 입찰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12가지 과제 목록을 작성했다. 입찰을 지원하기 위한 최종적이고도 총체적인 노력으로서 프랑스 정부와 재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대규모 대표단이 한 달 전 호주를 방문하여 프랑스가 잠수함 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호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만방에 선전하기도 했다.
뒤늦은 일본의 반격. 마침내 행동에 돌입한 일본은 2015년 9월에 조직적인 활동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캔버라 주재 일본 대사였던 구사카 스미오와 미쯔비시 중공업 등 당시까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열되어 있었던 잠수함 입찰 사업 처리 방식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일본의 수석방위 관료인 이시카와 마사키가 개입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호주에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과 미쯔비시 중공업의 호주 지사 설립 가능성 등 단순한 국방의 의미를 넘어 호주에 대한 경제적 투자와 개발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호주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최후의 막판 시도로 일본은 소류급 잠수함들 중 하나를 시드니로 보냈다. 그러나 화요일에 소류급 잠수함이 일본으로 귀함을 하던 도중 호주 정부는 잠수함 거래가 프랑스 DCNS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발표하고야 말았다. 처음으로 호주 알바니를 방문했던 기억을 되새기면서 월요일 프랑스 북서부에서 열린 호주 전몰 장병들을 위한 엔잭데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던 프랑스 국방장관 장 이브 르 드리앙은 그곳에서 프랑스의 입찰 성공 소식을 듣게 되었다. 패배한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당분간 아베 신조 총리가 구상했던 무기 수출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큰 국제적인 규모의 방산 사업 입찰이 빠른 시일 내에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사실 그 이후로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일본이 입찰한 국제 방산 사업이 있다는 소식은 외신으로도 접하기 힘들었습니다. 보다 가능성 있는 해결책은 군수산업 공급망에 일본 기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해외 파트너들과의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뛰어드는 것이다. 그런 프로젝트에는 심지어 호주가 만들고 있는 프랑스 잠수함에 사용되는 부품을 만드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도쿄의 한 소식통은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 관료들은 잠수함 입찰에서 그들이 왜 패배했는지를 호주 정부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고통스럽고 당혹스러운 패배의 경험이지만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 일본 내 다른 소식통은 말했다.